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아무런 대본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대본을 쓰고 그 대본을 그대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막힘없이 그냥 술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1시간이든 1시간 반이든. 하지만 오늘은 대본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대본을 아예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오늘도 역시 이제 팀버튼 특집인데요. 팀버튼 관련 책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영화가 아닙니다. 제목은 고딕의 영상시인 팀버튼이고요. 마음 산책에서 나온 책입니다. 크리스티안 프라가가 엮었고 김현우 님이 옮겨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팀버튼 감독님이 쓰신 굴소년의 우울한 죽음이란 시집, 동화집을 했었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도 있지만 책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 책은 팀버튼 감독님의 인터뷰집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팀버튼 감독의 어떤 작품, 그 만들어진 작품을 볼 수 있다면 이건 팀버튼의 육성, 어떻게 보면 더 진실한, 더 직접적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전 되게 기대를 많이 했고 실제로도 이 책 엄청나더라고요.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책은 요건 이제 마음 산책에서 시리즈로 나온 것 같은데 다른 책들 이제 맨 뒷장을 보면 쿠엔틴 타란티노, 스탠리 큐브릭, 클린트 이스트우드, 데니 보일 이런 감독들의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한번 양력을 보죠. 책 날개에 나와 있는 팀버튼, 티모시 윌리엄 버튼이 풀네임이네요. 195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뱅크 출생,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아츠에서 애니메이션을 공부하고 월트 디즈니사에 입사. 식상한 디즈니표 애니메이션에 실망하여 그만둔 후 피위의 데모홈으로 영화감독 데뷔를 한다. 1985년이죠. 비틀주스 배트맨이 박스오피스 기록을 갱신하며 문화적 현상으로 부상한다. 가위손은 팀버튼의 감성을 드러내는 내밀하고도 개인적인 작품이며 영화 제작자로서의 첫 작품이기도 하다. 최초의 장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인 팀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을 제작하고 흑백 영화 에드우드를 연출한다. 이어 화성침공, 슬리피할로, 호송탈출 등등등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2007년 제64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평생 공로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는다. 자, 그리고 이 책의 엮은이는 크리스티안 프라가예요. 독립 다큐멘터리 창작 집단인 서크 프로덕션의 대표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이다.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책을 넘기면 여기 서지 정보가 나오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책은 언제 초판이 나왔냐? 2005년에 나왔습니다. 2005년에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2005년 이후에 팀버튼의 모습들은 반영이 되지 않았겠죠. 그걸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2005년 이전에 그 팀버튼에 관한 인터뷰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죠. 자, 보겠습니다. 한국판은 2007년 11월 20일 1판 1세가 발행됐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2005년에 나온 책이 2007년에 한국판으로 번역이 됐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일러두기를 보면 이 책의 원서인 팀 버튼 인터뷰에는 이 책의 원서의 제목이 팀 버튼 인터뷰스인가 봐요. 에는 15편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으나 이 책은 그중 12편을 실었다. 3편은 빠졌네요. 자, 그리고 인터뷰 순서는 1988년부터 시간 순으로 구성하였다. 네, 88년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쪽 서문. 이제 진행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가 줄친 문장을 읽고 그거에 대한 저의 감상을 뭐 짧게 코멘트를 다는 식으로 갈 거예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직접 구매해서 사서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읽는 줄들, 최대한 이 책 위주로만 전 좀 많이 읽고, 저의 생각은 좀 짧게 덧붙이는 식으로, 또 책이 중요하니까요. 보겠습니다. 서문, 팀 버튼. 그 이름만 들어도 고딕풍 풍경과 악마 같은 광대,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세상에서 외롭게 투쟁하는 인물이 떠오른다. 자, 이 한 줄만 읽어도 그렇구나. 누군가는 팀 버튼을 이렇게 판단하는구나, 평가하는구나, 알 수 있죠. 고딕풍 풍경이라는 단어를 솔직히 저는 팀 버튼 영화를 보면서 이게 고딕 양식인지를 잘 몰랐었어요. 잘 몰랐죠. 근데 이거를 언어화해서 문자화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팀 버튼은 고딕풍 풍경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또 알게 되는 거죠. 책이,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이렇게 규정하고 뭔가 선언하고 단정 짓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말을 들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는 거겠죠? 영화를 그동안은 저는 저의 언어로만,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저의 언어로만 팀 버튼을 판단했어요. 근데 남의 언어를 거의 안 들었죠. 근데 이게 책을 통해서 완전 정리된 문장으로 들어보니까 제가 미처 포착하지 못했던 팀 버튼의 어떤 면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독서 모임을 하고, 왜 동아리에 들고, 왜 이런 방송을 들을까요? 남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죠. 나는 내 생각을 아는데 남의 생각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제 끊임없이 책을 읽고 독서 모임을 했던 겁니다. 팀 버튼은 고딕풍 풍경을 만드는구나. 이 책을 보면서 알았어요. 악마 같은 광대? 저는 광대라는, 서커스 광대라는 이미지를 말하긴 했지만 악마 같은 광대라고 표현하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악마 같은 광대네? 외롭게 투쟁하는 인물, 외로움에 대해서는 말했었죠? 홀로, 고독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외롭게 투쟁한다. 투쟁하고 있구나, 인물들이. 알았어요. 놀랍죠? 이 한 줄만 읽어도 팀 버튼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뜨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꼭 사보세요. 책의 유익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왜 책을 읽냐 하면은 새로운 정보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깨달을 수 있어요. 오히려 영화 100편을 보는 것보다 책 한 권 읽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감독의 20편을 몰아서 보는 것보다 어떤 감독에 대해서 잘 정리한 한 권의 책을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자, 외롭게 투쟁하는 인물이 떠오른다. 그보다 앞섰던 엘프리드 히치콕처럼 팀 버튼 역시 자신의 영화만큼이나 그 인물 자체로 하나의 신화적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렇구나. 신화적 존재가 되고 있구나. 그를 수식하는 말들도 사랑스럽긴 하지만 한물간, 괴상하지만 멋진, 산만한 등 다양하다. 남들은 이렇게 수식하나 봐요? 전 몰랐는데.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인 팀 버튼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의 반응, 언론이나 여러 대중들의 반응을 더 잘 들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사랑스럽긴 하지만 한물간, 괴상하지만 멋진, 산만한
이런 식으로 팀 버튼을 불렀나 봐요. 그때 당시에 2005년까지의 정보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엄청난 정보를 우리는 얻었죠, 이미.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데 제가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한 줄 읽고 생각하고, 한 줄 읽고 생각하고, 한 줄 읽고 깨닫고, 장난 아니에요. 막 몰입해서 막 빨려 들어가는 듯이 읽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훌륭한 동화들이 그렇듯 그의 영화도 사람들의 지성보다는 감성에 곧장 다가서는데, 훌륭한 동화는 지성보다 감성에 곧장 다가선대요? 그렇구나. 전 몰랐어요. 여러분 알았습니까? 훌륭한 동화는 지성보다 감성에 곧장 다가서는 사실을 알았나요? 아마 몰랐겠죠. 이거는 지은이가 이렇게 판단한 건데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머리로 깨닫기보다는 마음에 곧장 꽂힌다는 거죠. 훌륭한 동화들이. 바로 그 점 때문에 팀 버튼은 우디 앨런, 마틴 스코시즈, 스탠리 큐브릭, 데이비드 린치, 스파이크 리와 함께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 안에서 개인적인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감독군에 속해 있다. 그렇구나. 감성에 곧장 다가서는 영화를 만든 이러이러한 감독들. 솔직히 저는 우디 앨런 영화 하나도 안 봤고요. 스탠리 큐브릭 안 봤습니다. 다 몰라요. 나중에 봐야지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감독들이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있는 개인적 영화를 할리우드 시스템 안에서 만드나 봐요. 하지만 버튼의 개인적인 영화들이 흥행에서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해주었던 바로 그 특징 때문에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버튼을 그저 독특한 영상을 만들 줄 아는 운 좋은 기회주의자로만 생각하고 자기만의 예술 세계를 가진 작가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구나. 평론가들은 팀 버튼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구나. 독특한 영상이나 만들고 운 좋은 기회주의자, 예술 세계를 가진 작가로 여기지 않는구나. 이런 식으로 당시엔 생각했나 봐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상 때문에 가려진 거죠. 자, 흥행에 성공했다는 사실 때문에 개인으로서의 영화감독 팀 버튼은 오히려 이런저런 상처를 받아야 했다. 그와 그의 작품에는 늘 할리우드라는 꼬리표가 붙고 그 작품들은 종종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버튼에 대한 비평가들의 혹평과 놀랄만한 흥행 성적 사이의 불일치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 너무 흥행해도 평가가 안 좋은가 봅니다. 버튼의 영화들은 사적인 방식으로, 말하자면 유럽식으로 영화에 접근하는 감독이 어떻게 스튜디오 시스템에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연구하는데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렇구나. 공부하는 심정이 되죠? 팀 버튼에게 돈은 영화를 만드는 주된 이유가 아니다. 그에겐 영화를 만드는 분명한 이유와 감정만이 중요할 뿐이다. 자, 이 책에 실린 인터뷰들에서 버튼은 줄곧 영화 작업을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구나.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팀 버튼은 영화 작업을 했대요. 자, 본인 입으로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으니 얼마나 신빙성이 있습니까? 팀 버튼의 영화가 좀 더 명확해지죠. 분명해집니다. 브레스킨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치유책으로서의 영화 만들기 과정과 그 작품들이 가져다준 카타르시스에 대해 솔직하게 밝힌다. 제가 만든 영화 속 인물들이 저에게 가지는 의미 때문에 영화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영화의 표면적인 의미나 만화 같은 특징들만 보기 때문에 그 점을 알아차리지 못하죠. 그렇군요. 놀랍네요. 자, 그리고 13쪽. 1989년 여름, 버튼은 이제 영화계에서 알아주는 선수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좀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 1990년 개봉한 가위손을 통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관객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었고 할리우드에서 전설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가위손이 이런 작품이었군요. 자, 가위손은 다양한 층을 가진 작품으로 그 작품을 통해 우리는 버튼의 개인적 세계를 엿볼 수 있는데 우선 가장 간단하게는 가위손이 팀 버튼 자신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외롭고 오해받고 온통 분리하고 파괴하기만 하는 환경에서 무언가를 만지고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인물. 버튼은 상징적이면서 여러 면에서 극단적인 에드워드의 모습 속에 순수하고 선한 마음을 녹여내고 싶었다고 말한다. 자, 한 문장 한 문장에 집중해서 읽게 되지 않습니까? 팀 버튼의 영화를 다 본 사람이라면, 팀 버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문장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는지, 새로운 것들을 알게 하는지, 깨닫게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1990년 데이비드 에델슈타인의 미라벨라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버튼의 불행했던 버뱅크 유년 시절에 대해 들을 수 있다. 그는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지옥의 구덩이였던 그곳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지 않았던 부모님과 함께 지내야 했다. 그게 바로 교회 주택 지역이에요. 정말 모든 것을 가려버리는 곳이죠. 어쩌면 사람들은 평범함이란 이름으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면들을 가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특히 아버지와의 소원한 관계는 그의 영화들은 물론 이 책에 실린 인터뷰들을 관통하는 주제다. 아버지와의 소원한 관계가 팀 버튼의 영화들을 관통하는 주제래요. 여러분 알았습니까? 여러분 알았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팀 버튼 영화에서 평론을 하면서 팀 버튼의 공통된 영화들의 공통된 주제는 아버지와의 좀 괴리, 아버지와의 간극, 아버지를 미워하는, 어떻게 보면 싫어하는 소원한 관계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지금까지. 그걸 저는 못 봤던 거고, 이 평론가나 이 기자는 그걸 발견한 거죠. 아, 그렇구나. 왜 나는 이걸 못 봤을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후회가 됩니다. 아버지와의 소원한 관계? 몰랐어요, 저는. 자, 만약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저는 팀 버튼 영화를 리뷰하고 평론할 때마다 주구장창 이 얘기를 했겠죠. 팀 버튼이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이 영화는 아버지와의 먼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당연히. 이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 리뷰나 평론은 정보 싸움이에요. 기본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합니다. 확실히. 이 작은 정보 하나가 영화를 보는 그 시각 자체를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저는 거의 최소한의 정보를 갖고 영화 평론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헛발을 디뎠던 거죠. 여러분이 만약 영화에 관심 있으시다면 자기 생각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정보 하나 때문에 영화에 대한 나의 이미지가, 나의 사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버지와의 소원한 관계, 전 몰랐네요. 자, 에델슈타인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빈센트 프라이스와 에드거 앨런 포가 어린 시절 팀 버튼에게 꽤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들은 단순히 여가 시간을 채워주는 인물들이 아니라 버튼이 지긋지긋했던 교회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고 여러 면에서 해방감을 맛볼 수 있게 해주었다. 이건 알았죠. 저는 빈센트 프라이스와 에드거 앨런 포가 팀 버튼에게 중요한 인물이었다. 이런 세상에 나는 곧 죽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지냈던 것 같은데요. 어셔가의 몰락이나 까마귀 등의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와 거기에 나오는 빈센트 프라이스 덕분에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팀 버튼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에드거 앨런 포, 빈센트 프라이스네요. 이 두 사람이 팀 버튼한테는 구원자이겠죠.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건 다 그 때문입니다. 자신을 알리고 싶은 욕구죠.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것 말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이 제 영화를 보는 게 무섭습니다. 항상 싫었죠. 뭐랄까 제가 깨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신을 말로 표현하는 데 서툰 사람이고 그 이외에도 이런저런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봐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죠. 사람들은 성공이나 실패만 따지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봐주지 않습니다. 점점 실제의 자신과는 다른 모습으로 알려지고 그건 슬픈 일이죠.
자신을 알리고 싶은 욕구. 이게 창조적 활동을 하는 이유라는 거죠. 하지만 팀 버튼은 사람들이 자기 영화를 보는 게 두렵다. 항상 싫다. 자기가 깨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얼마나 여립니까, 사람이. 자신을 말로 표현하는데 서툴다. 일을 잘 못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가위선은 여러 가지 면에서 버튼의 미학을 확고하게 해준 작품이다. 이 영화를 통해 그의 핵심 동료들, 세트 디자이너 보 웰치, 컨셉트 아티스트 릭 하인리, 그리고 에드워드를 제외하고 전 작품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데니 엘프먼까지 모두 다시 만났는데, 특히 버튼과 엘프먼의 관계는 히치콕 허먼이나 스필버그 윌리엄즈의 버금가는 단짝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버튼은 엘프먼의 음악이 영화의 성공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말하는데, 피위의 대모험 이후 특히 작품의 느낌이나 감정을 잡아내는 면에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 자, 여기까지 봤는데 벌써 20분이에요. 그런데 16쪽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몇 쪽까지 할 거냐면 130쪽, 160쪽, 167쪽까지 할 거예요. 16쪽까지 하는데 20분 걸리는데 160쪽까지 하려면 10배가 더 드는데 지금 20분인데 200분이 들겠네요. 단순히 계산하면 200분 하면 안 되겠죠? 자, 좀 더 빨리 해보겠습니다. 가위선에서 함께 일한 스태프는 이후 그의 창작 사단을 이루게 된다. 촬영 감독 스테판 체프스키는 가위선 이후 배트맨2와 에드워드까지 함께 했는데, 이 두 작품은 버튼의 영화 중 시각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역동적인 작품으로 손꼽힌다. 아, 그렇구나. 몰랐네요. 또한 가위선의 대본을 쓴 캐롤라인 톰슨은 팀 버튼이 제작한 두 편의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팀 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과 유령 신부에서도 대본을 맡았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 작품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겠네요? 이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화를 보고 나름 대본을 써서 평론을 한다고 했지만 영화를 또 다시 보게 돼요. 다시 보면 또 다르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화에 대해서 완벽하게 안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정보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영화에 대한 나의 감상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팀 버튼 프로덕션을 함께 설립한 데니스 디 노비는 가위손과 배트맨2를 제작했으며 이후 회사의 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팀 버튼과 함께 에드워드 팀 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 제임스와 거대한 복숭아 케빈 보이를 제작했다. 마지막으로 가위선은 감독으로서 팀 버튼의 경력에 가장 실속 있는 관계 중 하나를 맺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와 배우 조니 뎁은 이후 여러 작업에 함께하게 된다. 두 사람의 공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버튼이 영화 속에 투영하는 분신을 완벽하게 재현해낸 뎁의 능력 때문이라고 말한다. 한편 영화 속 인물들의 내면적 갈등을 극단적인 이미지와 의상, 분장, 가면 등을 통해 표현해왔던 버튼으로서는 카멜레온 같은 능력을 지닌 뎁이야말로 자신의 영화에 딱 맞는 배우였을 것이다. 저는 변신할 수 있는 배우를 좋아합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너무 흥미진진해요. 그리고 저는 조니처럼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지 않는 배우, 뭐든 하려는 배우를 보면서 에너지를 얻고 그럽니다. 그렇구나. 자꾸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보게 되죠. 이 문장을 그대로 흡수하게 됩니다. 이 책은 여러 번 이제 좀 정독을 하면서 책의 내용을 완전히 외워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야 팀 버튼이 더 잘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배트맨2를 만들면서 그는 일과 관련해서는 가장 쫓기고 개인적으로도 가장 힘든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아, 그렇구나. 영화가 개봉된 후 쏟아진 상반된 반응. 평론가들은 영화의 어두운 면을 좋아했고 학부모들은 싫어했다. 안톤 프로스트의 자살, 첫 결혼의 실패, 그리고 자신이 세운 회사에 닥친 위기 등에 시달리던 버튼은 훗날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에 온 것 같은 생활이라고 불렀던 상황에 빠져든다. 자, 순수함을 용납하지 않는 영화계에서 버튼이 자신만의 순수함과 자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버튼은 겉모습만 화려한 할리우드에서 진정 개인적인 관점을 계속 유지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갈등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잠시 동안만 그 상황에 함께 있어보면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상황 자체가 사람 속을 뒤집어 놓으니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뒤에 이제 인터뷰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은. 버튼은 그의 작품 중 가장 독창적이고 영감이 가득한 작품, 팀 버튼의 크리스마스의 악몽으로 화답했다. 이 작품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기법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월트 디즈니에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배급하는 것도 그 작품이 처음이었다. 지금 이제 서문을 읽고 있는데, 서문은 인터뷰집에 대해서 이 지은이가 짤막하게 코멘트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코멘트가 좀 길죠. 크리스티안 프라가의 코멘트가 거의 이제 요약 정리하는 식으로 되는데 좀 길어요. 디즈니 시절부터 버튼의 친구이자 업계에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1인자로 손꼽히던 헨리 슬릭이 감독으로 정해졌다. 수백만 달러 예산이 들어가고 마치 빙하가 녹듯 3년에 걸쳐 지루하게 진행되었던 제작을 총지휘한 슬릭이 이 영화의 1등 공신이지만, 영화는 어떻게 봐도 순수한 팀 버튼의 작품이었다. 비주얼은 물론 데니 엘프먼이 맡은 음악, 노래, 가사에 이르기까지 이 작품은 버튼이 자기 이름을 걸지 않고도 완벽하게 자신의 미학이나 정신을 담아내는 영화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영화의 의미가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디즈니는 한때 자사에 속해 있다 떠난 버튼과 다시 작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당시 월트 디즈니 픽처스와 터치스톤의 사장이었던 데이비드 호버만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팀 버튼과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였을 뿐 아니라 우리도 다른 생각을 할 줄 알고 비범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 그 세상에 알릴 기회이기도 했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군요. 처음에는 제가 직접 감독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단편 텔레비전, 특집극, 홈쇼핑 채널 등 안 찔러본 것이 없었지만 당시에는 하나같이 거절당했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팀 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은 예술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제작자에게 큰 성공을 안겨주었지만, 팀 버튼은 향후 몇 년간 그런 상업적 성공을 다시 맛볼 수 없었다. 할리우드의 거대 영화사들은 이제 큰 돈이 걸린 사업과 동의어가 되어버린 팀 버튼을 서로 차지하려고 달려들었지만, 감독 본인의 관심은 저예산 영화와 싸구려 공상과학 영화에 가 있었다. 허술한 영화에 매혹된 그는 두 편의 작품을 연달아 내놓았는데 성공 여부는 조금씩 달랐다. 어떤 게 유치하고 어떤 게 유치하지 않은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경계선이 완전히 흐려져 버렸어요. 더 이상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이 결정해 주겠죠. 에드워드의 마무리 작업에 열정하고 있던 버튼이 로렌스 프렌치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은 속마음은 꽤 시의적절해 보인다. 역사상 최악의 감독이라는 에드워드 T. 우드 주니어의 삶을 다룬 흑백 영화 에드워드는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버튼의 최고작으로 손꼽히지만 흥행 성적은 실망스러웠다. 그렇죠. 자, 그가 엄청난 자본을 쏟아부은 배트맨2 이후 선택한 작품이 비교적 소품이라 할 수 있는 에드워드라는 사실 자체가 이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버튼이 작품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중시하고 스타일과 완성도를 위해 기꺼이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에드우드를 만들 때 그는 좀 더 독립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하다. 제가 이 모든 문장을 읽는 게 아니라 줄친 것만 띄엄띄엄 읽기 때문에 맥락이 끊길 수도 있어요. 잘 들으시면 됩니다. 버튼은 자신은 물론 할리우드의 그 누구도 흥행 영화를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주장한다. 일단은 줄은 많이 치긴 했었는데 다 뛰어넘어서 바로 인터뷰로 가는 게 좋겠네요. 왜냐면 벌써 30분이기 때문에 인터뷰로 이러다가 읽지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겠어요. 서문은 뛰어넘겠습니다. 서문만 읽다가 30분이 아니라 40분 되겠습니다. 자, 일단 봅시다. 예. 비틀주스 만들기 바로 인터뷰로 갈게요. 33쪽이고요. 1984년 첫 번째 장편으로 피위의 대모험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당시 26이던 영화감독 팀 버튼은 괴짜에 대한 열정이라는 자신만의 특별한 감수성을 영화에 불어넣었다. 괴짜에 대한 열정. 저는 피위를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짓을 하든 그대로 믿어주자고 생각했죠.
저는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극단적 인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틀주스를 만들 때도 아주 재미있었고요. 여기서도 정보가 몇 개 나오죠. 괴짜에 대한 열정이라는 자신만의 특별한 감수성. 이건 뭐 저자가 이 데이비드 에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인터뷰어가 판단한 거겠죠? 어쨌든 괴짜에 대한 열정이라는 단어로 팀버튼을 표현할 수 있구나. 맞는 말 같아요. 그 팀버튼의 말 중에서는 저는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극단적 인물을 좋아합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극단적 인물.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하니까 팀버튼 영화들의 주인공들이 또 겹치죠. 실제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었죠. 극단적 인물,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34쪽. 저는 비틀주스에 대한 나쁜 평들을 즐겼습니다. 점잖게 생긴 뉴스 진행자들이 비틀주스라는 단어를 입에 담고 영화 클립을 보여줘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사람들의 말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뉴스를 보고 있으면 영화를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겠더라고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무슨 환영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재밌죠? 초연한 팀버튼의 모습. 애니메이터 출신인 버튼은 괴상한 구성으로 유명한데 이는 그의 핵심적 재능이라고 할 수 있다. 자, 35쪽. 다정하고 가식 없는 그이지만 많은 생각을 조리 있게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을에 그렇듯 그도 자신이 우울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생각을 조리 있게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우울하다고 생각하나요? 어쨌든 이 인터뷰어, 이 글의 저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조리 있게 정리 못하면 우울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사람들이. 버튼은 바로 그 지점, 지루함과 당혹감이 교차하는 그 어스름한 경계에 자신의 영화를 위치시킨다. 지루함과 당혹감이 교차하는 경계에 팀버튼이 자기 영화를 위치시키나요? 어쨌든 인터뷰어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여러분들이 곱씹게 되고 어떤 문장은 받아들이고 어떤 문장은 좀 갸우뚱하게 되죠. 팀버튼 영화가 지루합니까? 당혹스럽나요? 당혹스러운 건 있을 수 있어. 낯서니까. 낯선 감정이니까. 지루하다. 지루하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지루하죠? 자,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네요. 그 두 가지가 따로 놀수록 영화는 더 재미있어진다. 지루함과 당혹감이 따로 놀면 영화는 재밌어집니까? 각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흥미있어 하는 것들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이건 팀버튼이 한 말이에요.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 비틀주스를 할 때도 매일매일 뭐는 되고 뭐는 안 될지 이야기했죠. 그렇게 하면서 활력을 얻곤 했습니다. 특히 그처럼 극단적 작품을 할 때는 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비틀주스 대본을 쓰레기 취급했지만 그렇구나. 그 작품을 읽을 때 저는 이거 재밌는걸. 흔치 않은 작품이잖아. 스필버그식 이야기 구조가 아니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원래 엽기적인 것에 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본도 더 자세히 보고 싶었어요. 말하자면 이야기라고도 할 수 없는 것에 끌린다고 할 수 있죠. 팀버튼만의 특이성, 일반인스럽지 않은 평범스럽지 않은 모습, 그런 특히나 이 책에서 중요한 건 남의 평가, 이 인터뷰한 사람의 평가보다는 그건 추측이죠. 그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팀버튼이 한 말은 그대로 옮겼을 것이기 때문에 팀버튼이 한 말은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 말을 성경에 보면 빨갛게 나와요. 빨간색 글씨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팀버튼의 한 말들 위주로 좀 나눠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팀버튼이 실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린 팀버튼이 궁금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스필버그식 이야기 구조가 아니라서 비틀주스 대본에 끌렸구나. 원래 엽기적인 것에 끌리는 사람이구나. 자기가 본인 입으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신빙성이 있죠? 그래서
어떤 책을 읽을 때 확실히 정보가 무엇인가, 의견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읽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거는 정보야. 정보는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죠. 아니, 여기 보면은 정보, 원래 엽기적인 것에 끌린데 이건 정보예요. 그냥 이건 그대로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면 돼. 외우면 돼. 팀 버튼은 엽기적인 것에 끌리는 사람이구나. 자기가 그렇게 말했네. 근데 한편 아까 말했죠. 제가 지루함과 당혹감이 교차하면 두 가지가 따로 놀면 영화는 더 재밌어진다? 이거는 정보가 아니라 의견이에요. 의견. 자기가 데이비드 에델슈타인이 자기가 의견을 말한 거예요. 정보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책을 읽으면서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좀 걸러들어야 돼요. 자, 계속 볼게요. 재밌죠? 이런 게 책 읽는 재미입니다. 막 생각하면서 저자하고 내가 막 논쟁을 벌이면서 보는 거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마이클 맥도웰의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 버튼은 자기가 직접 쓴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아, 그렇구나. 낯선 것과 사실적인 것을 한데 섞어 보여주는 자신만의 장기를 그대로 담고 있었던 것이다. 점프해서 37쪽. 산만함이야말로 이 영화의 가장 큰 재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의견이죠. 산만함이 이 영화의 가장 큰 재미래요? 비틀주스가 산만했습니까? 산만하다. 잘 모르겠네요. 누군가는 산만하다 느꼈나 보죠? 비틀주스에서 버튼은 뉴 잉글랜드 교회 주택 지역의 모형과 실제의 삶, 그리고 사후의 삶 사이의 경계를 교묘하게 없애버렸다. 영화의 세트를 디자인한 보 웰치는 이렇게 말한다. 비현실로 이끄는 현실의 위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팀은 끝까지 한번 밀고 가보자고 했죠. 내가 이만하면 되겠다 싶어 보여주면 팀은 조금 더 가보자고 했고, 그래서 조금씩 더 밀고 나갔습니다. 결국 완성되었을 때 그는 몸을 부르르 떨 정도로 기뻐했죠. 버튼은 배우들에게도 갈 때까지 가보라고 요구했다. 자, 38쪽. 팀은 확고했던 것 같아요. 오하라는 말한다. 자신이 뭘 원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에도 열려 있었죠. 자, 처음에는 그 인물이 이해도 잘 안 되고 잘할 자신도 없어서 거절했습니다. 키트는 말한다. 최초의 대본에서 비틀주스는 조금 부정적으로 그려져 있었는데 아랍인 냄새를 풍기는 좀 더 사악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버튼은 인물의 느낌을 바꾸기를 원했고 키튼에게 그만의 장난기를 조금 가미해달라고 요구했다. 집에 와서 생각했죠. 내가 이 역을 맡으면 어떤 인물이 나올까 하고요. 키튼이 말한다. 어떻게 하든 제 안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죠. 이 친구의 동기가 뭐든 간에 뭐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와는 상관없이 아무튼 밖에서 끌어와야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영화가 배우가 자기 안에 있는 그 내면의 것들을 끄집어 올려서 연기를 한다 그래요. 메소드 연기인 거죠. 자기 안에 모든 인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끄집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도 있고 노인도 있고 꼬마 아이도 있고 여자 남자 다 있는 거예요. 직장인도 있고 가정주부도 있고 소방수도 있고 경찰관도 있고 끄집어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연기론 그런 걸 텐데, 근데 마이클 키튼은 비틀주스 연기를 할 때 자기 안에는 비틀주스가 없었대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아무튼 밖에서 끌어와야 하는 인물이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도 연기론을 배우는 거죠. 아, 밖에서 끄집어오는 연기란 도대체 어떤 걸까? 상상하게 되죠. 그래서 영화 관련 잡지, 시네21이라든지 인터뷰 이런 책 읽으면 영화에 대한 사유의 폭이 넓어집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사유란, 생각이란 텍스트로 하는 거예요. 글자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글자를 읽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39쪽. 결국 인물이 스스로 현실감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어떤 특정한 목소리를 연습하고 대사에 맞춰 표정을 몇 개 만들어 봤습니다. 머리 모양도 생각했죠. 전기에 감전되었을 때처럼 삐죽삐죽한 머리가 좋겠더군요.
일단 그렇게 구체적으로 인물을 그려보니 정말 웃겼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이건 좋은 징조다. 웃긴 걸? 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했어요. 일단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니 모든 것이 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떤 마음을 정한 걸까? 좀 복잡한데요. 스스로 현실을 만들어내라. 내가 정한 대로 가게 되어 있다. 어떤 제한도 없고 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 뭐 그런 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네요. 자, 그러다 어느 순간 세트 앞에서 그냥 되는 대로 바보짓을 하는 거죠. 정말 힘든 연기였습니다. 12~1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소리를 질러야 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 완전 기진맥진해서 쓰러졌어요. 정말 짜릿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온몸이 싹 비워지는 듯한 연기였습니다. 키튼의 연기에서 마음에 드는 것은 그가 정말 인물에 빠져든다는 점입니다. 버튼이 말한다. 대본에는 없던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는데 그중 몇 가지는 영화에 반영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제가 애니메이션 쪽 출신이기도 하지만 거기서는 몇 사람이 빙 둘러 앉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이디어 회의를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비틀주스를 할 때는 배우들이 모두 그런 식으로 참여했습니다. 모두들 같은 환상에 빠져 있었죠. 모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고 있었지만 정말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배우들을 믿은 거죠. 키튼이 말한다. 모두들 같이 가는 거야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다들 그 실험에 기꺼이 동참한 거죠. 실수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기존의 규칙들을 어기며 진행했던 작품, 그렇게 혁신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인 작품에 제가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는 사실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웃긴 영화였죠. 자, 이 인터뷰 파트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건 그때 당시의 스튜디오 분위기, 영화 촬영 당시에 팀 버튼과 마이클 키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죠. 정말 훈훈했구나. 분위기가 좋았구나. 창의력을 유발하는 좋은 분위기였구나. 자, 좋은 코미디에서는 끊임없이 분출하는 영감들만 있으면 된다. 비틀주스에 보이는 그런 영감들은 이 단절적이고 아기가 맞지 않는 작품을 코미디의 고전으로 만들기에 충분해 보인다. 이거는 더 뉴요커지의 폴린 케일이라는 평론가가 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좋은 코미디에서는 끊임없이 분출하는 영감들만 있으면 된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별표 쳤어요, 저는. 비틀주스에서 보이는 그런 영감들은 이 단절적이고 아기가 맞지 않는 작품을 코미디의 고전으로 만들기에 충분해 보인다라고 평가를 해요. 이 말이 저는 어떤 경지에 이른 코미디를 충분히 보고 코미디의 핵심을 찌르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코미디에서는 끊임없이 분출하는 영감만 있으면 된대요. 영감은 어떤 아이디어, 어떤 극적인 장면이라든지 빵 터지는 장면이겠죠. 개그 콘서트에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웃었던 지점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코미디의 뭐랄까 구간이라 그럴까? 그 단편에 스토리가 엉망이고 정말 스토리적으로 쓰레기야. 너무 뻔해. 유치해. 그렇더라도 빵 터지는 지점, 여기서 영감이라고 그러죠. 끊임없이 분출하는 영감만 있으면 그 코미디는 그걸로 된 거다. 그걸로 고전이라고 할 만하다. 정말 공감하죠, 여러분도?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코미디에 대한 저의 정의가 더 풍성해진 거죠. 나중에도 써먹을 수 있는 문장입니다. 코미디의 핵심이 뭐냐 물으면 분출하는 영감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버튼이 떠돌이 같은 느낌을 풍기게 된 것도 아마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일 겁니다. 버뱅크 얘기예요. 카라츠를 졸업한 버튼은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에 안정된 일자리를 얻게 된다. 당시 디즈니에서는 젊은 애니메이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다. 나이 든 애니메이터들이 은퇴하고 나서 말하자면 이군들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나이가 많은 데다가 성격도 좋지 않고 한 번도 주목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디즈니에 있으면서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건 이런 겁니다. 한쪽에서는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꿈이 현실이 되는 곳이라고 떠들어대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생각은 하지 말고 좀비 같은 공장 노동자가 되라고 강요한다는 거죠. 그 둘 사이의 간극 때문에 사람들은 미치려고 했습니다. 결국 거기에 굴복하거나 떠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거죠. 자, 이거는 팀 버튼의 경험담이죠. 근데 너무 리얼하지 않습니까? 디즈니에 대해서도 새롭게 바라보게 되죠. 꿈이 현실이 되는 곳,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이렇게 말하면서도 다른 또 한쪽을 보면 좀비 같은 공장 노동자가 되라고? 이런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디즈니가. 디즈니뿐만이겠어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부분에 1년 있었는데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지겨웠어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제 디자인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더니 타란의 대모험을 해보지 않겠나, 좋아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몇 달간 그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꺼내서 보여줬는데 그 중에 정말 괴상했던 건 새였어요. 이건 무슨 부리가 아니라 눈 달린 손처럼 나왔으니까 그럴만도 하죠. 결국 회사에서 안드레아스라는 새 친구를 붙여줬습니다. 전통적인 디즈니의 이미지, 귀엽고 작은 동물들 뭐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친구였죠. 사람들 말이 이랬습니다. 자네 이미지는 말이야 조금 뭐랄까 벗어나 있다고 할까? 팀? 그래서 자네가 이 친구와 함께 작업을 해줬으면 하네. 아마 자네들 둘이 함께하면 잘 될 거야. 여전히 디즈니적이지만 조금 다른 거 말이야. 2주 정도 공동 작업을 해본 후에 우리는 갈라섰습니다. 안드레아스는 자기 일만 하고 저는 제 일만 했죠. 그 친구가 제 드로잉을 받아서 수정하는 식으로 했는데 결국 프로듀서가 찾아와 이렇게 말하더군요. 팀, 자 여기 그래프가 있지. 여기 T라고 표시된 게 자네고 A라고 표시된 게 안드레아스야. 스타일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하고 싶네. 하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실사 부분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너무 놀랍죠. 이런 정보를 얻었어요. 이 책을 보면서. 1984년 버튼은 디즈니에서 자신의 개를 되살리려 노력하는 소년의 이야기를 다룬 단편 프랑켄 위니를 연출했다. 영화는 피노키오와 함께 묶어 방송될 계획이었지만 내부 심의에서 역겹다는 평가와 함께 PG등급은 미국의 영화 등급 중 하나인데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 시청 가능한 등급이래요. 을 받으면서 실제로 방송되지는 못했고 1984년 디즈니가 한바탕 위기를 겪으며 필름은 사라졌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프랑켄위니는 나중에 나오죠. 디즈니의 무기력한 분위기에 진절머리를 느끼는 버튼을 구해준 것은 워너에 다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폴 루벤스와 그의 프로듀서에게 프랑켄위니를 보여주었다. 그때까지 제가 했던 일 중 제일 쉬운 일이었습니다. 버튼은 피의 대모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보다 6개월 전 남의 뒤치다거리만 해줄 때가 훨씬 더 힘들었죠. 영화에 대한 평은 가혹했지만 이 소품은 미국에서만 $4,500의 흥행 수익을 올렸다. 자, 이런 스토리, 역사라는 생각도 드네요.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43쪽. 버튼은 부조화라는 자신만의 취향을 유지하면서도 사람들이 짐작하는 것보다는 좀 더 현실감을 부여하고 싶다고 한다. 긴장과 엉뚱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배트맨이 정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가능하면 좀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싶어요. 맨 처음 만화책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서 보았던 것을 되찾고 싶은 거죠. 누군가 옷을 바꿔 입으면 딴 사람이 된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반했던 것 아닐까요? 이런 질문이 중요하죠. 옷을 바꿔 입으면 딴 사람이 되네? 이게 배트맨의 어떤 핵심이라고 팀 버튼이 본 거죠. 사실 저는 배트맨의 복장이 지금까지 나왔던 그 어떤 복장보다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악당으로는 조커가 등장하는데 사실 제일 멋있어요.
배트맨과는 동전의 양면 같은 사이이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자, 어찌됐든 정신분열인 거죠. 이렇게 나와요. 부자인 배트맨이 정신분열이다. 자신의 정신상태에 심각한 의문이 드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조커라는 인물은 그러니까 이 인물에게도 무슨 일이 생기지만 이 사람은 뭐든 생각나는 대로 말해버리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모두 갖고 있는 환상이잖아요. 완벽한 자유 말입니다. 말하자면 두 정신병자가 등장하는 영화죠. 대단한 작품입니다. 배트맨을 보는 그 시각도 이렇게 달라요. 일반인의 시각하고 다르죠? 아, 배트맨을 정신병자로 볼 수가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분법은 전형적인 팀버튼식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불행한 인물이 옷을 벗고 있고 자신을 표현해보려 하지만 결국 현실 세계에서 소외되고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음을 느끼는 반면 다른 쪽에선 극단적 인물이 자신만의 광기 어린 현실을 만들어낸다. 버튼은 자신을 전자의 인물 유형과 동일시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이지만 그를 눈부신 영감으로 빛나게 하는 것은 어쩌면 후자 피위 비틀주스 조커일 것이다. 어린 시절 그는 일반인들이 그냥 웃어넘기는 나쁜 영화에 감동받았다. 그런 영화에는 괴상한 장면들이 많죠. 거기엔 분명 어떤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뭔가 일이 잘못되고 거기서 누군가의 별난 정신세계를 발견하는 것, 저는 그런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할리우드는 그런 자기 표현을 용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곳은 공식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다. 하지만 버튼은 그물코 사이를 뚫고 나와 유쾌하게 자기 길을 가고 있다. 비틀주스가 성공하면 행복할 겁니다. 아주 변태적 행복이죠. 저는 스튜디오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뒤집어 버리기를 좋아하니까요. 여기가 이제 인터뷰 하나가 끝났고 다음 인터뷰 모음집이니까요. 45쪽. 정신분열 직전의 남자 배트맨이란 제목으로 앨런 존스가 인터뷰한 거예요. 46쪽. 6월 23일에 개봉된 배트맨은 워너브러더스에 엄청난 돈을 벌어다 주었지만 갓 결혼한 팀 버튼은 수천만 달러의 제작비가 들어간 이 영화를 만드는 동안 영화광들로부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비난을 받아야 했다. 자, 주말에 샘을 만나 초반 작업에 대해 이 의견을 나눴죠. 비틀주스를 연출하는 동안 틈틈이 모양을 잡아가는 시기였는데 비틀주스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자 워너에서 계속해보자는 최종 결정이 떨어진 겁니다. 사실 비틀주스의 흥행에 대해서는 저도 놀랐습니다. 배트맨 프로젝트는 사실 10년 가까이 워너사에서 잠자고 있었다. 그러면서 배트맨 이 영화가 나오게 된 계기가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요.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이렇게 됐고 하다가 결국 이제 팀 버튼이 연출하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48쪽. 처음 받아본 대본은 슈퍼맨과 아주 비슷했습니다. 버튼은 말했다. 가볍고 장난스러운 분위기나 외인이 범죄에 맞서 싸우는 인물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어린 시절부터 추적하는 이야기 구조 같은 게 그랬죠. 슈퍼맨에서는 그런 구조가 잘 어울렸는지 모르지만 배트맨 이야기에서는 인물의 심리적 이유를 그가 왜 박쥐옷을 입는지 등을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만 더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텔레비전 시리즈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대본이었어요. 문제였다는 거죠. 버튼은 만화의 심리적 측면에 관심이 많았고 처음 햄을 만났을 때부터 이야기의 방향을 좀 더 긍정적 방향으로 돌리고 싶어 했다. 샘은 대단한 만화광이었고 대본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버튼은 배트맨의 심리 상태를 파고든 프랭크 밀러의 어둡고 노아르적인 그림소설, 그래픽 노블 다크나이트가 성공을 거둔 것이 워너에서 심리학적 접근법을 택하고 자신과 햄의 의견에 따라 최초의 원작 만화 분위기를 채택하기로 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했다. 자, 다크나이트는 만화책이기도 하지만 영화로 만들어지기에는 너무 어두운 작품입니다.
영화는 우스꽝스럽지는 않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미있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출한 그 어떤 작품보다 분위기의 일관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너무 어둡기 때문에 재미있는 요소를 넣고 싶었다. 이런 거죠. 50쪽. 자신이 만들고 싶던 배트맨과는 맞지 않았지만 버튼은 아담 웨스트가 등장하는 60년대 텔레비전 시리즈도 상당히 좋아했는데 학교를 마치자마자 얼른 집으로 달려와 볼 만큼 푹 빠져있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그것이 처음이었다고 한다. 텔레비전 시리즈가 맨 처음 방송되었던 66년에 버튼은 겨우 7살이었다. 자, 그렇군요. 버튼은 배트맨을 만들게 되면 작은 디테일에도 민감한 만화책 팬들의 분노는 물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된 텔레비전 시리즈 팬들로부터도 압박이 있을 것임을 의식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든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고는 차라리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냥 자신의 본능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렇군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영화를 진행하기로 하고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죠. 영화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분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를 맨 처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만든 것도 배트맨과 조커라는 인물이었거든요. 둘 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들이 그렇듯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텔레비전 시리즈와 어둠의 기사에서 나름대로 다른 접근이 가능했듯이 제 영화에서도 또 다른 접근의 여지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팬들이 생각하는 배트맨의 이미지를 넘치게 가지고 있는 배우들도 검토해봤지만 그건 너무 재미없는 작업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에 따르면 배트맨으로 거론되었던 다른 배우는 멜 깁슨, 빌 머레이, 찰리 신, 피어스 브로스넌 등이었다고 한다. 버튼은 연기력 때문에 키튼을 선택했다고 한다. 마이클은 정말 좋은 배우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많은 정보를 알게 되죠. 자, 52쪽. 마이클 같은 배우를 배트맨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분열된 인격이라는 주제를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분열된 인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이클 키튼을 채용했다. 저는 몰랐어요.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방금 나왔는데요. 저는 그 분열된 인격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이죠. 팀 버튼한테는 분열된 인격이 중요한가 봐요. 마이클은 그러한 차이를 표현하는데 적합한 배우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배트맨 역의 완벽한 배우였습니다. 마이클은 자신 안에 참 다양한 모습을 숨기고 있는데 그 중에는 폭발적인 면도 있어요. 욱할 때도 있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죠. 브루스 웨인이 바로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저 이름 없고 잘생기고 튼튼하기만 한 남자가 아닙니다. 버튼이 키튼을 배트맨 역에 쓸 수 있었던 것은 조커 역에 이미 잭 니콜슨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죠? 자, 53쪽. 배트맨을 파인우드에서 찍은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버튼이 항상 영국에서 작업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미국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영화에 대한 과장된 말들이나 요란한 선전, 그리고 논쟁들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영국에도 그런 일이 없지 않았지만 훨씬 적었으니까요. 불필요한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는데 영국에서 작업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영화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곳은 로스앤젤레스와 런던 딱 두 군데뿐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기술자나 예술가들은 영국이 나은 편이죠. 그렇군요. 많이 시달렸군요. 팀 버튼 감독이. 자, 54쪽. 정보적인 부분을 많이 뛰어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보는 여러분들이 따로 찾아보시는 게, 또 책을 읽고 직접 책을 읽고 깨닫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팀 버튼에 대한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문장을 한번 위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게 있네요. 팀 버튼이 대단한 점은 영화의 리듬을 파악하고 그 분위기와 전반적인 느낌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있어 남다른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말한 거예요. 관찰력이 정말 대단해요. 워너 같은 회사에서 아직 젊은 감독이었던 그를 믿고 작품을 맡긴 것도 그 때문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뭔가 있다는 걸 알아본 거죠.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걸 믿고 한번 가보기로 한 겁니다. 그런 열정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아래에 또 있어요. 55쪽. 이제 특수효과로는, 이 프루스트가 계속 말한 거예요. 특수효과로는 관객들을 놀라게 할 수 없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죠. 우리는 지금까지 본 특수효과 중 최고는 사이코에 나오는 집 장면이라는데 동의했습니다. 아주 강한 이미지를 남겼죠. 중요한 건 효과가 아니라 강렬함입니다. 영화의 질감, 접근 방식, 분위기 등이 버튼에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은 핵심적인 것을 짚어내는데 재주가 있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자면 뼈대잡기인데요. 말하자면 이번 촬영에서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는 식이죠. 디테일이나 멋부리기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꼭 얻어야 할 것이 뭔가에 집중하는 거죠. 팀은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가려낸 다음 그것을 다듬어가는 작업에 능했습니다. 사실 디테일을 붙이는 건 쉬우니까요. 상당한 지적 능력이 필요한 일인데 아무튼 그는 그런 것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입니다. 자신의 작업에 대해 항상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작자들도 그와 함께 하려고 하지요. 자, 그리고 참 영감이 있는 뭔가 좀 깨달음을 주는 그런 문장들이 많이 나오죠. 이거 고담시 세트 디자인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네요. 특정한 시대를 떠올리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을 안톤은 아주 성공적으로 표현해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배트맨도 비틀주스와 비슷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어느 시대인지 알 수 없는데 현대적 소품이나 배경은 현실성이 필요한 부분에서만 등장하죠. 어느 시대인지 알 수 없게 하다 보면 자칫 지나치게 양식적 결과가 나와 위험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다른 식으로는 영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특정 시대를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거꾸로 아무도 배제된 느낌을 주지 않는 거죠. 중요한 문장이라 생각해요. 특정 시대를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거꾸로 아무도 배제된 느낌을 주지 않는 거죠. 좋은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팀 버튼이 철학이 있어요. 이 사람은 괴짜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철학자입니다. 철학자. 영화 감독이긴 하지만 이렇게 자기만의 고유한 또 깊은, 정말 깊잖아요. 남을 배려하고 이런 철학을 가진 감독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생각이 너무나도 깊습니다. 자, 잭 니콜슨 얘기도 나오는데 요거는 뭐 정보 수준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버튼은 이 영화에서 자신이 정말 두려운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했는데 바로 배트맨과 조커의 복장 및 분장이었습니다. 배트맨 복장은 어느 모로보다 낡은 테이블보처럼 보여서 걱정이고 조커의 경우도 그저 얼굴에 분칠을 한 배우로 보이는 건 원치 않는다고 했죠. 자, 그래서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버튼 본인은 니콜슨의 즉흥 연기가 자신의 스타일과 잘 맞았다고 했다. 잭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파악했고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즉흥 연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한 장짜리 메모 정도는 있어야 하겠지만요. 그는 전형적으로 영감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입니다. 일단 자신의 역을 이해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장난도 치고 그러죠. 그는 조커가 얼마나 웃어야 하는지 항상 저에게 상의했고, 어떤 장면에서는 정말 바보처럼 보이기에 연기를 해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우리 두 사람이 그 역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서로 통한다는 느낌이 없었다면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절대 통속적인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언제 자신의 연기를 죽여야 할지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잭 니콜슨 정말 대단한 배우죠. 연기를 잘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64쪽. 배트맨이 인간적으로 보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버튼은 배트맨 복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극적인 효과를 위해 그런 복장을 한 거죠. 사람들은 배트맨이 그런 옷을 입는 것에도 심리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입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부모님의 복수를 해야 돼. 아, 창밖으로 날아가는 박쥐. 그렇지, 바로 그거야. 배트맨이 돼야겠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건 만화책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고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배트맨이 박쥐 복장을 한 건 그저 멋있어 보이려는 겁니다.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요. 그런 효과는 그가 시민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단순한 작용단원일 뿐이라는 사실과는 어긋나는 거죠. 그 부분이 제가 배트맨에 대해 항상 불만인 점입니다. 그가 어느 쪽으로 가든 사람들은 과장된 반응을 보입니다. 하긴 완전히 다른 누군가로 변신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과장하지 않을 이유도 없었겠죠. 정말 되게 이 미묘한 질감이 느껴지시나요? 배트맨 복장에서 음낭 부분을 강조한 것에 대해 버튼은 만화적 상상력에 성적인 요소를 조금 가미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했다. 만화책에는 원래 어떤 식으로든 성적인 요소가 들어있지 않나요? 10대들이 만화책을 좋아하는 것도 사춘기로 접어드는 그 시점에 만화책을 통해 성적인 판타지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밥의 디자인은 겉옷이라기보다는 몸에 착 붙는 속옷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속옷을 겉에 입고 다닌다는 뜻은 아니고 배트맨이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과장해서 표현한 어떤 기능적인 복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이미지를 생각하며 디자인한 복장일 뿐입니다. 자, 이게 참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죠. 아, 성적인 요소가 만화책에 들어있다. 실제 그렇거든요. 실제 그래요. 실제 그걸 의식하면서 작가들도 그리죠. 그래야 많이 팔리니까. 소년 만화 같은 게 많이 팔리니까. 자, 음악 관련돼서도 프린스의 음악이 배트맨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자, 뭐 요 정도로 68쪽. 배트맨은 제가 했던 일 중 가장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옛날에 식당에서 일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든 일이 어떤 것인지 아는데요. 그 정도로 몸이 힘들었다는 뜻은 아니고 대본 수정 후에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볼 시간이 없었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촬영 기간 내내 쫓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6일씩 일하면서도 내가 잘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지쳤었죠. 제 제정신 상태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 심지어 지금도 촬영 중에 있었던 몇몇 일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제가 만들고 싶던 영화였고 맨 처음 영화를 하기로 결정할 때의 마음가짐에 충실히 따르려고 했습니다. 새롭고 독창적인 작품이었고 이전의 것을 그대로 베끼는 작품은 아니었죠. 작품 자체의 어떤 분위기가 그대로 스크린에 옮겨졌다고 봅니다.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사실 그것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0쪽인데요. 70쪽 낯선 사람이라는 요것도 한번 해보죠. 데이비드 에델슈타인의 인터뷰입니다. 버튼에 따르면 이 영화는 요거는 이제 가위선 얘기예요. 가위선에 대한 인터뷰. 버튼에 따르면 이 영화는 타인과 접촉할 수 없고 소통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스스로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잘못 받아들여지는 상태. 아, 이런 영화가 가위선이었군요. 몰랐네요. 개인적으로 무대 뒤에 그는 여전히 우울한 소년에 불과하다. 그의 영화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32살이 된 버튼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어딘가 슬퍼 보인다. 키가 크지만 아주 마른 데다 늘 축 처져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 작아 보이고 마치 동굴에서 사는 사람처럼 안색도 창백하다. 그는 가위선의 주인공 헤어스타일의 모델이 되었을 법한 치렁치렁하게 부풀린 머리 모양을 하고 다니고 동그란 선글라스를 벗고 다닐 때면 그 슬픈 눈으로 좀처럼 상대방의 눈길을 마주치지 못한다. 입고 다니는 옷도 그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워너사의 할리우드 본사에 있는 사무실에선 고딕밴드 에일리언 섹스핀드의 로고가 적힌 커다란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다닌다. 그렇다고 외모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고 그냥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뿐이다. 버튼은 어디를 가든 그 장소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실과 황당함 사이에 독특한 경계에 놓여있는 그의 작품들을 보면 본인 역시 그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인터뷰는 이 사람은 주로 자기 논평, 자기 생각 위주로 많이 써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여러분 각자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트맨은 최초의 컬트 블록버스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컬트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영화의 우울한 분위기와 좌절한 슈퍼히어로라는 일반인들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요소에 열광했다. 버튼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의상은 어떤 사람의 내면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주기 때문에 훌륭한 겁니다. 저는 그 점이 마음에 들어요. 종이 쪼가리를 걸치든 박쥐옷을 입든 나름대로 효과가 있겠죠. 명백한 슬픔의 표시라고 할까요? 병적이죠. 죽음을 앞둔 마지막 시도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게 답니다. 참 놀랍죠? 이런 해석을 하다니. 버튼은 작품의 성공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모두들 엄청난 홍보에 속아 영화를 봤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스스로 지옥의 구덩이라고 부르는 버뱅크에서 태어났고 자신을 전혀 이해해주지 못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다. 자, 이건 아까도 나왔던 얘기들이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버튼은 그러한 엽기적 상상력을 세련되게 다듬어낸다. 그는 스튜디오의 공식을 뒤엎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받아들이는 것 같다. 또한 그는 영상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지만 스토리는 제멋대로 흘러가게, 그래서 사건들이 저절로 드러나게 내버려 두는 편이다. 그런가? 이건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겠죠. 지금까지 대부분 우울한 상태에서 편집을 했고 그런 감정 상태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영화에 스며들었을 수 있다고 했다. 버튼이 자신의 우울함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는 바람에 나는 혹시 조울증 증세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직접적으로 물어보았다. 태평스러운 조울증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거의 신이 난 모습으로 대답했다. 아주 오래되고 지극히 어두운 증세죠. 가끔은 거기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부정적인 거죠. 정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마지막에 매달릴 곳은 웃음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결해요. 이를테면 배트맨의 뾰족한 귀도 그런 거죠. 긍정적 의미에서 부정적인 거래요. 가끔 사람들은 이미지만 볼 뿐 거기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해요. 이미지 또한 감정일 수 있다고 느낀 건 이번 영화가 처음입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당신을 즉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는 주변 사람들 틈에서 아픔을 겪고 그것을 통해 성장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위손이요? 다른 세상에 가면 사람들이 당신을 경계하고 당신을 알리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게 보통인데 이 영화에서는 만나자마자 안녕 잘 지내지? 라고 인사부터 하죠. 그게 아주 표면적이라는 겁니다. 금방 벗겨지게 마련이죠. 이런 해석을 저는 못했네요. 자, 놀랍습니다. 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버튼은 말을 이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가까이 붙어 지내지만 그게 바로 제가 자라면서 느꼈던 감정이기도 한데요. 그 사람들의 참모습이 어떤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게 말입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죠. 누군가와 가까이 지내면서 동시에 거리를 두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 주택 지역이에요. 정말 모든 것을 가려버리는 곳이죠. 어쩌면 사람들은 평범함이란 이름으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면들을 가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본질을 포착한 거죠. 저는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이상한 느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이유가 항상 궁금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외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지죠. 주변에 뭘 봐도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어릴 때 저희 집에는 건포도 나무와 검은색 벨벳을 입은 투우사 모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몇백만 년이 지나도 부모님이 왜 그런 걸 집에 두셨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 말입니다. 이 책은 인터뷰집이기도 하지만 한편의 철학서다. 철학서이자 심리학서이다. 놀랍죠? 인간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성찰, 사유를 하게 만듭니다. 웰치는 가위손 세트에 있는 집들을 구성할 때 일부러 창문을 작게 만들어서 집들이 덜 친근해 보이게, 집이 아니라 가면처럼 보이게 해서 그것을 통해 뭔가 숨기려고 하는 교회 주택 지역 특유의 분위기를 표현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체 마을을 4가지 색, 즉 탁한 녹색, 탁한 분홍색, 버터색, 탁한 하늘색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버튼도 동의했다고 한다. 자, 이게 참 재밌죠.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건 다 그 때문입니다. 자신을 알리고 싶은 욕구죠.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것 말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이 제 영화를 보는 게 무섭습니다. 항상 싫었죠. 뭐랄까 제가 깨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신을 말로 표현하는 데 서툰 사람이고 그 외에도 이런저런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봐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죠. 사람들은 성공이나 실패만 따지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봐주지 않습니다. 점점 실제의 자신과는 다른 모습으로 알려지고 그건 슬픈 일이죠. 자, 여기가 80조까지 제가 인터뷰집을 읽고 나름의 설명, 저의 느낌을 말했는데요. 벌써 시간이 1시간 20분째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특별하게 여기서 잠깐 끊고 81쪽부터 거의 한 160쪽까지는 2부에서 이어서 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할 말이 정말 많네요. 이걸 점프하기엔 너무 아쉽죠. 아쉽고 아깝고 점프를 안 하고 하나하나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끊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